제가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은 1990년에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여서 한국 사회를 본 문화적 충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만났더니 돈과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헌신과 리더십과 책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무엇이냐? 잘못된 민주주의가 아까 봤던 달콤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리더십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의 리더십은 그야말로 리더십이 없는 민주주의, 재앙적 민주주의의 전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도 없고 그리고 질서도 없고 성장도 없는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성장과 질서가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강한 소망이어서 오늘의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선진국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성장 그리고 자율과 규율 같은 상이한 요소가 결합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리더십과 또한 민주주의가 결합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우리를 잘못 이끌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을 천년의 저주를 해야 이 한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추모 사업회 긴급 제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명예교수인 하봉규 박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추모 사업회는 그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분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 등 명예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모 사업회는 한 단계 더 도약하여 대전환의 계기가 되는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두 분의 업적을 기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기에 처한 한국을 일깨우는 단계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민주화 30년의 결과가 헌정 질서의 파괴와 좌파 정치의 지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제안자는 두 대통령 사업회가 공동으로 국민 계몽을 위해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에 기여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같은 특별 국민 현상 공모를 추진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찍이 프랑스는 디종 아카데미의 공모로 인류 최고의 문명 비평가 장자크 루소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루소는 파리 교회에 위치한 뱅센 감옥에 수감 중인 친구 디드로를 매니하는 길에 신문에 난 공모 주제를 보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민주화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장대한 도전은 민주주의는 곧 선이고 독재는 악이라는 것은 실은 반역사적이고 반지성적이며 영원 곧 독재자이며 최고의 진보주의자임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한국의 재건의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제 현상 공모를 선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그레이트 리셋과 함께 국제적 시너지 효과도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역사는 고대 아테네와 로마에서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과 남미 제국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는 달콤하나 위험한 체제임을 알리는 동시에 일찍이 칼 마르크스가 말한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검증하는 위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2026년 3월 21일 하봉규 명예교수. 긴급 제안과 관련하여 두 번째 단계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자는 허영화 선생님입니다.
먼저 질의 좀 하시죠. 예, 제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 7월 10일 박근혜 대표를 만나서 인터넷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이후로 제가 획기적인 변화가 계기가 된 제 개인적인 정치 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알게 되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하고 싸운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계속 유튜브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제 주변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법한 것들을 많이 알게 돼가지고 좀 혼자 곤혹스럽게 살았는데, 이 하봉규 박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하봉규 박사님께서 로마와 카이사르에 30년 동안 연구하신 트럼프 대통령 3년임이나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개발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CPEC에 내년에 의제로 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봉규 박사님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허용화라고 합니다. 예, 교수님. 교수님께서 카이사르가 예수에 필적하는 인물로서 JC,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카이사르 이렇게 두 분에 대해서 줄리우스 카이사르. 예, 추 JC에 대해 큰 관심 가지시면서 카이사르를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논리로 개발하실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주장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왔는데, 한국의 팔육들이 주장하는 그 민주화가 본질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초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시죠. 미국에서는 건국의 아버지는 거의 신격으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책에 자기는 조지 워싱턴이 아니라 줄리어스 카이사르 시저를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시저는 독재자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다시 보고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느 시대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이죠. 노태학을 고발해서 극우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민주주의가 위험할 수가 있다. 자칫 가장 달콤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세계 역사가 보여준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민주주의는 원래 25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을 했죠.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근대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좋고 완벽하고 선이라고 하면은 왜 2000년 동안 사라졌겠습니까?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예,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께서 독재로 평화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통탄하시고 계신데, 이 민주주의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독재에 못 미친다는 그런 내용으로 국민 및 국제 공모를 제안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시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 대통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건국하셨고, 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대치와 또한 자원 빈곤에서 산업화를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면은 연 14.8%의 세계적인 기록 경제 성장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2010년대 이후에는 2% 그리고 최근에는 1%대의 성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니까, 과거의 역사, 특히 우리의 건국과 조국 근대화를 폐마하고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역사를 왜곡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역사를 왜곡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를 한다. 특히나 지금 좌파 정치인들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자들도 많은 경우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처음 작성하신 콘티에 보면 국제 공모 과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국제 공모 과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지배 이념에, 이걸 이념이라고 해야 됩니까? 논리라고 해야 됩니까? 논리라고 할 수 있죠. 예. 새로운 지배 논리에 대해서 국제적인 학술 대회도 가능하신 것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니까 그 민주주의는 예. 아까 이제 제가 미리 발표할 때처럼, 민주주의는 원래 그 디종 아카데미 이야기를 하면서 장자크 루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디종 아카데미가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하기로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학문과 예술의 발전이 도덕적인 것에 고향을 했는가 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학문과 예술처럼 우리의 민주주의도 고대에서부터 현대 그리고 저 아테네에서부터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남미 제국까지 보편적인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종 아카데미가 지금 청년 정치 말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와 지식을 겸비한 청년 정치인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 청년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 아카데미 이쪽과 유사한 맥락입니까? 아니면 디종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가장 큰 것은 우리가 70년대, 저는 이제 80년대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70년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70년대는 독서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독서 신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삼성 문화문고를 사비를 들여서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 독서 운동을 해서 독서하는 국민이라는 효를 전국에 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0년대 이후부터는 책을 읽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책을 적게 보고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그런 국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전후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잘 나갔을 때 외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보고 경제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교양이 빈곤하다고 뜻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한국이 일본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젊은이들, 특히 우리 지도자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빈약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독서와 교양과 지성이 결여된 것을 우리가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국내 공모제뿐만 아니라 국제 공모제를 하면서 국내 독서 대회도 이렇게 곁들이면 좋겠네요. 예, 독서 대회도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KBS에 직접 독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갔더니 KBS 담당자가 하 교수님, 죄송하면 하 교수님 우리한테 블랙리스트 상대면서 해가지고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독서 운동은 저는 20년 전부터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국민교양도서 백선이라고 해가지고 서평집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나눠준 바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것은 이 솔제니친이 말입니다. 자기 책이 계속 출판이 거부되고 하니까 뭐라고 했니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목숨을 걸겠다 하는 거. 동시에 뭐라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소련 공산당은 역사를 아름답게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단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김영삼, 대중 이후의 한국이 바로 그런 사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조금 깊게 나갔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짚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교수님 발표 문의 문맥에는 이제 민주주의 취약점과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그 민주주의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탈리아의 근대 사상가인 마키아벨리가 이미 그것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취약함이라고 하는 악업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그것은 근대적인 하나의 발상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은 가장 많은 그 자유론,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같은 것도 봐야 되지만은 독일의 헌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독일은 자유권과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자유민주주의는 항상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규율과 기강이 있어야 되고 또한 권리가 있으면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교양과 산업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
교수님 좀 전에 단독으로 발표하신 발표문에 따르면 영웅은 곧 독재자 혹은 선한 독재자이고 지도력이 실종된 민주주의는 재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것은 영웅은 곧 독재자이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브루카르트라고 하는 독일이 난 최고의 그 역사학자죠. 브루카르트의 말이기도 하고 역사 철학자 헤겔이 또한 쓴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 큰 영웅들은 다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절대 독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대한 영웅들은 다 독재자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 독재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지도력이 없는 민주주의는 재앙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가 12년 동안 전장을 누비는데요. 3개 대륙에서 관리아 전쟁에서 8년, 그리고 내전기 동안 4년 동안 3개 대륙에서 북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소아시아까지 3개 대륙에서 전장을 누비는 이유가 뭐냐? 바로 새로운 체제 때문이다. 왜? 그 민주주의가 공화정이 갖고 있는 민주적 요소가 잘못되니까 리더십이 없는 민주주의의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전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 되면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부패한 독재자가 아닌 선한 독재자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다 선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도 나쁜 민주주의니까 좋은 민주주의, 독재도 좋은 독재와 나쁜 독재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브루카르트는 역사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도 독재자가 특히나 페리클레스가 있을 때는 아테네는 그렇게 성장을 하고 발전된 민주주의가 되었는데 페리클레스가 죽고 나서 중우 정치가 나타나자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독이든 술을 마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우 정치라고 하는 거죠. 민중 폭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저질 정치의 하나의 전형이 된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중우 정치의 바로 모델이라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자유민주주의라 하면 뭐 상권 분립이라든가 복수 정당제, 언론의 자유,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봤던 자유권이라다. 독일의 헌법 2조 2항과 2조 1항에 나온 자유권과 그리고 18조에 나오는 방어적 민주주의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통할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왜 위기인가? 바로 이런 원칙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헌정 질서가 파괴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민주적인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재명 정권을 불안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일당 독재 체제로 되어버리고 아까 복수 정대가 행해화되고 그리고 상권 분립도 거의 지금 행해화되어 버렸고 언론의 자유도 지금 거의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법치주의까지. 법치주의라는 건 법의 공정한 적용도 있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법보다는 도덕과 그리고 미풍양속이라는 관습이 앞서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개념이 없죠. 오늘날 지금 우리가 판사들을 판세라고 이야기하고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타락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한국의 민주화를 자유민주주의 대원칙과 이렇게 대치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다 민주주의는 곧 선이다 하고 하는 것 자체, 독재는 악이라고 하는 전제, 그리고 과거를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고 폐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래서 이런 조지 오웰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1984 그리고 동물농장의 작가 아닙니까? 그분이 그 시대를 보면서 쓴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국민을 파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역사의 의미를 정지시키고 역사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민주화가 바로 이것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건국 대통령과 부국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폄하되고 있다 이런 것도 제기하고 계신 겁니까? 예,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의 한국의 현대사는 전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성공 사례이고 최고의 지도자들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양김을 비롯하여 지금 우리 좌파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역사와 그리고 이 두 분 대통령들을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역사를 파괴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등장합니다. 카이사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질문이 민주주의와 리더십과 관련해서 카이사르 이야기를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카이사르가 왜 최고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카이사르의 시대는 바로 로마의 공화정 말기에 찾아온 100년에 걸친 내전 그리고 혼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과도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공화정이 이제 말기 지도력이 없는 민주주의 하나의 패턴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이대로 정책적인 선택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12년 동안 전쟁을 누비면서 갈리아 전쟁부터 4년의 내전을 거치면서 새로운 체제, 오늘날은 우리가 제정이라고 그러고 황제정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루어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로마가 500년의 부흥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가 카이사르를 최고의 의용이라고 한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황제직을 카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하죠. 그 용어는 전부 다 카이사르의 이름에서 차용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런 그 심포지엄 같은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카이사르의 그 황제정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3년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게 저 정권을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트럼프 패밀리가 뭐 저는 무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한 독재를 펼치기 위한 그런 통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 뭐 CPEC 보수주의 컨퍼런스에 어제로 한번 발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의 큰 꿈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카이시즘이 뉴 트럼피즘과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는 기존의 레거시 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언론에서는 지금 트럼프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죠. 뭐 전쟁도 지금 발발이 되고 있고 또한 지금 기독교의 정신이 무너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새로운 리셋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즈가 2000년 전에 했던 거하고 거의 같이 볼 수가 있다. 왜냐니까 리더십이 국제적인 사회의 리더십이 실종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팍스라고 쓸 때 그 평화라고 하는 건 대등한 나라끼리 평등한 상태에서 가는 체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군사력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나라가 지배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트럼프의 그런 새로운 도전을 다시 제2의 21세기의 카이사르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인스타에도 이제 저희 인사말과 어도와 함께 영상도 영문 자막으로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또 다른 루트로 정부와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볼 텐데 국내 교수님의 논리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할 부분과 트럼프 행정부에 또 견주어서 두 부분에 하실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가름해 주시는 거 보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을 링컨 대통령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전기는 수십 종에 이르고 최근에 영화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당시 보면 거의 독재자입니다. 보통 독재자가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보다 수백 배로 강한 독재자입니다. 그분은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시인이었습니다만은 전쟁을 결정하고 나서는 수백 개의 언론사를 없애고 해체시키고 또한 정치 공작을 하고 심지어는 공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뭐냐니까 남부 동맹이
협상을 위해서 파견을 했는데 그것도 숨기고 오랫동안 감금을 시키고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에서 지도자로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바로 필요악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재의 길을 갔던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링컨을 간 것처럼 오늘날 루즈벨트라든지 또 마가렛 대처라든가 뭐 리카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하나같이 독재자형 지도 체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력이 없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YS와 DJ,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보여줬던 정치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병은 바로 지도력이 결여된 민주주의, 곧 아까 칼막스가 이야기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카이사르의 황제정이 트럼프 대통령 그 새 집권 논리에 얼마만큼 적용될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고군분투해서 꼭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